안녕하세요. 채널 615의 황선입니다. 추석이 바로 이틀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어떻게 명절 맞아서 뭐 좀 마음이 흥성스럽고 음식 준비하시고 그리고 오랫동안 못 봤던 일가 친척들, 뭐 친지들 만날 생각에 참 가슴이 두근두근 하시는지요? 요런 명절 때가 되면은 또 생각나는 분들이 있죠. 우리 그 이산가족 분들이라든지 실향민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많이 생각이 나는데요. 이명박 정부 들어서 지금 5번째 추석을 맞이하고 있는데, 이산가족 상봉이 참 이산가족 면회소를 금강산에 떡하니 그렇게 커다랗게 지어놓고도 거의 완공을 해놓고도 한 번 사용을 하지 못하면서 지금 5년이라는 세월이 흐르고 있습니다. 연세가 계속 들어가는 이산가족들도 그렇고, 그렇게 같이 살지는 못해도 그래도 금강산이나 개성이나 평양이나 서울이나 이런 곳에서 원하면 만날 수 있겠다 이런 꿈을 꾸던 이산가족들이 이 현 정부 들어서 이렇게 딱 기 딱 막히고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면서 얼마나 안타까울까. 이 흐르는 시간 한 시간 한 시간이 얼마나 원망스러울까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이번 추석 참 그런 분들이 이 쓸쓸한 마음을 좀 위로해주고 이럴 수 있는 그런 분들이 새롭게 정권을 좀 구성을 하게 되면 어떨까. 요번 이제 겨울에 대한 그 희망을 다시 한번 좀 새겨보는 그 보름달을 향해서 그런 소원을 빌어야만 하는 빌 수밖에 없는 그런 추석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모두들 이제 명절 즐겁게 보내시고 그러시기 바랍니다. 저희 채널 615도 한반도의 평화와 그리고 전 민족의 풍요 이런 것들을 기원하는 그런 한가위 되도록 하겠습니다. 채널 615 132회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부가을문의 문경환 대표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방송하고 이제 연휴 좀 들어가시죠? 네, 들어갑니다. 네. 어떻게 시골 가시나요? 이번에는 올해는 또 특별히 네. 역귀향을 또 부모님이 해주셔가지고 그렇게 하시기로 정말 감사한 일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워낙 멋이잖아요, 고향이. 네. 그죠? 예. 그때서 끝을 호남 쪽이죠. 네. 예. 저는 충남인데도 충청도인데도 추석날 저희가 저희 남편이 장손이거든요. 그래서 저희 집에서 차례를 지내야 돼요. 차례를 지내고 가면 한 8시간 걸리더라고요. 충청도까지 가는데도. 차례를 지내고 이제 내려가는데. 예. 그래서 차례 지내고 움직이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제 시가로 친정으로 막 이렇게 해서 작년에도 한 9시간 걸려서 갔던 것 같습니다. 자, 한반도 오늘 좀 볼까요? 26일 날 새벽이었죠. 외교안보 장관 회의가 긴급하게 소집이 됐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소집을 했어요. 이게 최근 그래서 남북 관계 관련해서 좀 이제 점검을 해야 된다 이런 필요에 의해서 한 거였는데 이게 그만큼 심각하게 느껴졌으니까 이런 걸 하게 했겠죠? 네. 예,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갔을까요? 네, 크게 두 가지 내용이 이제 나왔는데, 하나는 최근에 서해에서 북한 어선이 북방 한계선을 잡고 이제 내려온다. 그래서 뭐 이제 총사격, 경고 사격까지 해가지고 몰아냈다. 뭐 이런 이제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런 데서 뭔가 북한이 어떤 의도를 가지고 자꾸 내려오는 거냐 이런 것들을 논의하는 게 하나 있고, 또 하나는 그 전날인 25일 날 북한에서 이제 최고인민회의가 열렸어요. 그래서 최고인민회의가 보통 1년에 한 번씩 열리는데 이번에는 올해 들어서 2번째 열린 거란 말이죠. 그래서 상당히 뭔가 중대한 발표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걸 이제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 해서 일부러 다음 날 새벽에 이제 딱 잡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논의를 했고요. 발표된 바로는 이렇게 됐습니다. 일단 이명박 대통령이 이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튼튼한 국가 안보 태세를 유지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게 북한 어선들이 자꾸 내려오는 게 대선을 앞둔 북한의 기획 도발이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철저히 응징해야 된다. 북한에 대해서는 대선 개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 이렇게 촉구를 했고요. 최고인민회의 결과와 관련해서는 뭐 경제 개혁 조치가 나올 것으로 예상을 했는데 안 나왔다. 그래서 실망이다. 뭐 이런 식의 이제 입장 정리를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네, 기획 도발이다. 네. 총력 안보.
이런 이게 원래 대선 때 되면은 항상 나오는 네, 얘기. 항상 나왔던 얘기입니다. 총력 안보, 총력 안보 얘기 나올 때마다 이 총력 안보에 뭐라 그래야 될까요? 감시 대상이 되는 것은 오히려 이제 국민들이었죠. 네. 예, 그랬습니다. 총력 안보를 구호로해서 진행됐던 것이 유신이었습니다. 유신 독재 뭐 이런 것도 생각이 나고요. 자, 그리고 이제 최근에 어쨌든 이 북방 한계선 주변에서 계속 남북이 그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북의 뭐 어선이 계속해서 월경을 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 북에서는 북방 한계선 넘어가는 배가 다른 나라 어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아주 뭐라고 해야 될까요? 아주 웃기는 상황이 돼버렸는데 네. 북에 이제 그 서남 전선 사령부에서 보도를 냈는데 그 보도 자료에 따르면 당시 북방 한계선을 넘은 어선은 다른 나라 어선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남쪽에서 총질을 했던 네, 그 대상이 됐던 그렇죠. 어선이 다른 나라 어선이다. 예. 근데 서해에서 다른 나라 어선이 조업을 한다면 어디겠습니까? 중국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이거 사실상 중국 어선이다라고 북한은 주장을 하고 있는 거고. 네. 그러면 과연 중국 어선이 맞을까? 실제로 그 한중 외교장관 회담이 24일 날 있었습니다. 얼마 전이었죠. 24일 날 그 개최된 회담에서 중국 측이 서해 북방 한계선 부근에 자국 어선을 철수시키기로 이렇게 결정을 했다. 이런 얘기가 이제 오고 갔다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중국 어선들이 서해 북방 한계선 부근에서 조업을 많이 하고 있다라는 얘기죠. 하고 있는데 문제가 있으니까 철수해달라고 이제 한국 측에서 요구를 했고 중국에서 철수하겠다 뭐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다는 거죠. 자, 그리고 실제로도 그 언론 보도에 따르면 북방 한계선 바로 북쪽에서 북한 어선들이 한 100여 척 정도 조업을 하고 있는데 중국 어선은 수백 척이 조업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중국 어선이 사실은 더 많이 조업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배에 GPS라든지 이런 게 있으면 자기가 이제 북방 한계선을 뭐 넘을까 말까 이런 것들을 결정할 수가 있는데 사실 안 그런 것도 있고 바다라는 게 망망대해 뭐 아무런 표시가 없기 때문에 사실 자기가 북방 한계선 넘었는지 안 넘었는지 이게 딱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넘어오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확률로 따져보면 중국 어선이 훨씬 많기 때문에 넘어오더라도 중국 어선이 넘어왔을 확률이 더 높은 거 아니냐. 네. 실제로 그 예전에 제가 그 대전교도소에서 잠시 이렇게 숙식을 해결하는 때가 있었는데 대전교도소에 네. 가면 중국 그 어부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바글바글합니다. 그게 다 뭐냐면 이제 서해에서 조업하다가 그 배 타석 경제수역을 넘어오면 네. 해양 경찰이 가가지고 일단 잡아와요. 그래서 네. 대전교도소에 넣어놓고 신원이 확인되면 다 이제 추방을 시키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바글바글한데 그만큼 이제 서해에 그 뭡니까 어획 자원 이것 때문에 중국 어선들이 그렇게 많이 넘어온다는 거예요. 네. 그러면 실제 이게 당시에 북방 한계선에 중국 어선이 있었을 가능성 충분히 있지 않겠는가 네. 이렇게 좀 추론을 해볼 수는 있죠. 그렇습니다. 아니 이게 사실 이 문제도 참 간단한 문제예요. 왜냐면 이제 계속 사실 어선들은 중국 어선이든 남쪽 어선이든 북쪽 어선이든 계속 그 어류를 따라가게 마련이잖아요. 그렇죠. 많이 잡는 게 지금은 이제 중요하니까. 막 꽃게, 숙회들을 많이 잡는 시절이죠. 그래서 그런 이제 꽃게나 이런 것들을 따라서 이제 서해 북방 한계선 주변에서 이렇게 하는데 문제는 남쪽도 북쪽도 다 그 주변은 굉장히 경계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쪽에 많은 어류가 몰려 있고, 그죠? 몰리고 거기서는 조업이 제대로 안 된단 말이죠. 남북 사이에 뭐 사소한 걸로 갖다가 전쟁이 터질 수 있기 때문에. 근데 그 틈을 중국 어선들이 들어와서 이렇게 그렇죠. 포획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것 또한 14선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쪽 수역 일대를 평화 수역으로 해서 남과 북이 공동 어로 작업을 하고 공동 경비를 서고 이렇게 하면 사실은 정말 간단한 문제거든요. 그렇죠. 굳이 오해를 해서 총질을 하다가 외교 문제를 빚거나 아니면 누군가가 죽어 나가거나 아니면 국지전이 되거나 아니면 최소한 뭐라고 그럽니까? 수산 자원을 다른 나라에 뺏기거나 이거 최소한 이것도 하지 않아도 된다라는 거예요. 이거 굉장히 간단하고도 평화적인 방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계속 싸우는 거죠. 그리고 남 좋은 일 열심히 시키는 겁니다. 네. 예, 이런 상황이 계속되고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그 자리에서 일어난 어떠한 이제 총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이런 오해까지도 다 나올 수 있는 거죠. 서로에 대해서 오해나 뭐 어느 나라 배에다 대고 쌌는지 이런 것들이 그렇습니다. 자, 누구의 주장이 맞는지는 뭐 서로 뭐 팽팽해요. 남쪽에서도 우리가 뭐 중국 배하고 북한 배도 육아 뭐 몰라볼 줄 아냐 뭐 이런 얘기도 있었고요. 네. 뭐 혹자는 너무 사실상 이제 원거리에서 이게 사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그죠. 가까이 가서는 좀 또 큰일이니까 NLL이 어느 지점인지 남쪽도 뭐 잘 모르니까 그 와중에 그래서 멀리서 보고 해서 아마 육안으로 식별이 불가능하지 않았겠는가 뭐 그렇다 뭐 이런 얘기들도 네. 하고 있기도 하고요. 사실 중국의 어선들이 전부 5성기 달고 하나요? 그러나? 원래는 이제 달아야 되는데 사실 영세한 배 같은 경우는 그거 뭐 신경 쓰겠습니까? 안 쓸 아니 수 그리고 있죠. 또 어쨌든 다른 나라의 경제 수역, 배타적 경제 수역 안에 들어가서 어려 활동을 하는 거면 예, 예. 몰래 와서 몰래 하는- 하거나 아주 흡사한 배를 탈 수 있고 뭐 크게 배가 차이가 날 거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네. 한중일의 어선들이.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누구 주장이 맞는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서해가 대선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요. 예, 미친다 아주 큰 영향을 미친 일이 서해서 비롯될 수도 있다. 일 건데 그러면서 이명박 대통령은 기획 도발이다 이런 표현 썼단 말이죠. 네. 그래서 북이 대선에 개입하는 건데 개입해온 거를 또 하려고 하는 거다라고 얘기하는데 그래요. 이게 좀 논리가 근데 이게 말이 개입하면 앞뒤가 안 누구한테 맞는 좋은 게- 거지? 그렇죠.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서 북한이 예. 이게 지금 대선에 개입하려고 어선들을 막 들이밀어서 네. 막 총질을 유도하고 이런 거였나? 라고 네. 하면 그럼 북한은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했냐는 겁니다. 네. 이게 서해에서 긴장이 고조되고 이 안보 심리가 자극되면 결국은 새누리당이 유리한 거거든요. 그럼 북한이 새누리당을 위해서 이런 행동들을 한다? 그럼 북한이 도대체 뭘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새누리당을 지원하냐 이거죠. 실제로 지난 과거를 돌아봤을 때 이 보수 정부 때보다 국민의 정부나 참여 정부 같은 그런 정부 때 남북 관계가 훨씬 좋았고 정치적이든 경제적이든 군사적이든 북한이 이득을 많이 봤다는 겁니다. 북한 입장에서는 당연히 그러면 정권 교체가 되기를 바라겠죠. 정권 교체돼가지고 지금 뭐 정권 교체되면 어쨌든 야권 유력 후보들은 너도 나도 남북 대화하겠다, 뭐 6.15 14선언 이행하겠다 이러고 있기 때문에 정권 교체되면 일단 좋은 거예요. 북한 입장에서는. 그럼 당연히 정권 교체되기를 바라지 정권이 계속 재창출되기를 박근혜를 밀기 위해서 일부러 이런 걸 하느냐. 이게 좀 너무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것이고 상식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 말은 거꾸로 이명박 대통령은 북한이 대선에 개입하려고 이 기획 도발을 하는 거다라고 하지만 사실은 거꾸로 이해하는 게 더 상식적이라는 거죠. 이명박 대통령이 정권 재창출을 위해 북한을 대선에 개입시키려는 것 아니냐. 오히려 그런 식으로 이해하는 게 더 상식적이다. 뭐 이렇게 저는 네. 생각이 됩니다. 네. 아니 뭐 그 남북 간의 국지적인 충돌이나 이런 것들이 안보 위기라든지 총력 안보를 외쳐왔던 사람들한테 더 도움이 될 거라는 계산은 이회창 씨가 이 97년 대선 전국에서 그 예, 총풍 사건이라고 총질을 하죠. 좀 해달라고 북쪽을 만나서 얘기했다고 하는 이런 거에서도 좀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만약에 뭐 이명박 대통령이 이걸 진심으로 이야기했다면 제 아무리 전쟁을 일으켜도 이제 우리 국민들은 평화 지향성을 더 명확히 해서 오히려 정권 안보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사실 인식을 분명히 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랬으면 총질을 하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네. 만약 그런 사실 인식을 하에 이런 얘기를 하는 거라면 중국 어선인지 북 어선인지 아니면 북의 어선이면 총질을 해도 좋았던가 이 문제는 또 다릅니다. 이거는 뭐 그 군함이 아닌 한 민간 그죠? 선박에게 총질을 하는 건 좀 문제가 있죠. 예. 아니 그래서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중국 어선 아니라 북한 어선이었고 거기에 총질한 거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럼 중국 어선이었으면 안 했겠네? 이런 말 하고 싶더라고요. 중국 어선이었으면 안 했을 거구나. 근데 동포의 어선이었으니까 한 거네. 네. 그런 민간 논리가 또 어선에. 그 중국 어선이었으면 무서운 나라에서 안 하는 건가요?
뭐 이런 얘기들을 저는 그런 얘기들이 막 생각이 나더라고요. 자, 그렇습니다. 진짜 서해 위기가 대선에 영향을 미쳐서 북이 대선에 전쟁으로 개입을 해서 평화 애호 세력에게를 더 으로 이제 정권 교체를 하게 만들려는 의도다라고 했으면 NLL에서도 발포도 신중하게 했을 거다라는 겁니다. 네. 어딘가 한 군데는 거짓말 하고 있는 거죠 지금. 네. 네. 자, 외교안보 장관회의가 열린 26일 공교롭다고도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이 미국의 그 지뢰 방호 차량 78대요. 지뢰 방호 차량이에요. 이게 부산항에 들어왔다고 해요. 근데 이게 지뢰 방호 차량이 뭐에 쓰는 거죠? 네, MRAP이라고 이제 일명 부르는데 특수 지뢰 방호 차량이라고 해서 장갑차입니다. 일종의 장갑차인데 장갑을 아주 두텁게 해가지고 지뢰를 그냥 밟고 지나가는 거예요. 그럼 네. 지뢰가 터져도 끄떡없는. 그래서 예를 들어 이제 지뢰가 많이 매설돼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에 군인이 이제 들어가야 되는데 지뢰 때문에 못 들어간다. 그러면 이 차량이 먼저 가서 이 지뢰를 다 제거해 주는 거죠. 그러고 이제 뒤로 갈 수 있는. 그래서 일단은 그냥 뭡니까 장갑차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근데 이제 지뢰에도 끄떡없는 장갑차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원래 이제 아프간 이라크에서 사용하던 장갑차입니다. 그걸 이제 가지고 온 거고 78대가 일단 들어왔고 추후에 뭐 100여 대가 더 들어올 것이다 뭐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공격형 헬기 또 네. 사기로 했더라고요. 사들이기도 예. 했더라고요. 이게 이제 그 지뢰 방호 차량이 네. 어떻게 사용될 건지를 한번 예상을 해보면, 지뢰라는 건 뭡니까? 적들이 오는 걸 막으려고 설치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거를 뚫고 들어오겠다라는 거니까 지뢰 방호 차량은 결국은 공격용으로만 사용되는 거지 방어용으로 사용될 일은 없다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냐? 지금 그 군사 분계선 인근에 이제 지뢰가 많이 설치돼 있잖아요. 그래서 해마다 뭐 지뢰 제거 작업한다 뭐 이런 거 하는데, 실제 이런 수많이 묻혀 있는 군사 분계선 주변에 지뢰를 뚫고 그냥 이 북으로 진격하기 위한 그런 용도로 사용하지 않는다면 도대체 이걸 어디다 쓸까? 이렇게 좀 예상을 해볼 수가 있고, 상당히 위험한 이런 좀 모습이다. 이렇게 네. 좀 지적을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지뢰 방호 차량이 뭐 지뢰를 없애고 뭐 이런 데 쓰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지뢰가 깔려진 한반도에서 이제 DMZ죠. 주로는 이 군사분계선 주변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거기를 지나갈 때 사용이 되는 거라면 사용이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지뢰가 매설된 지역을 처음으로 지나갈 때 쓰는 거예요. 그럼 뭐냐면 공격형인데 그것도 선제 공격. 육상 그 육로로에서 선제 공격하는데 앞장 세울 만한 것이 바로 이 MRAP이라는 것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이게 78대가 들어왔어요. 78대. 자, 그렇습니다. 그리고 공격형 헬기를 한국이 사가기로 했다라는 것이 미국 의회에서 이제 보고가 됐죠. 예, 며칠 전에 보고가 됐습니다. 자, 이렇게 공격형 무기가 계속해서 한반도에 들어오고 있는 게, 저는 이게 뭔지 MRAP이 뭐야? 라고 딱 생각하면서는 뭐였냐면, 이제 이라크 전쟁이랑 아프간이랑 이런 쪽에서 좀 발도 빼야 되고, 거기도 전쟁이 이래저래 좀 정리되고 하니까 남은 무기들 좀 재고 처리 또 하는구나, 이런 생각들도 좀 했어요. 사실상 뭐 돈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니까요. 네. 이런 생각도 했는데, 어쨌든 한반도 지금 상황으로 봐서는 이런 무기들이 쌓이고 있다는 게 상당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렇죠. 네. 이게 뭐 그냥 예. 재고 처리는 절대 아니고. 그렇죠. 의미, 계속 얘기해 볼까요? 언론에서도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해요. 제가 이제 중앙일보에 보도된 내용을 봤는데, 중앙일보 막바지에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사시 북한 급변 사태 발생 시 신속한 군 투입이 가능해지고,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건 노골적으로 그냥 북한에 뭐 급변 사태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이 장갑차를 이용해서 북한을 진격하겠다라는 걸 그냥 노골적으로 밝히고 있는 거죠. 네. 자, 급변 사태 아직도 바라고 있어요. 그 모종의 계획이 또 진행 중에 있을지도 모르죠. 돈가무. 제2의 돈가무 사건이. 예. 돈가무가 어쨌든 걸리고 대대적으로 막 걸려서 뭐 이런 것들이 다 파토가 나긴 했지만, 그래도 또 뭔가를 계속 도모할 거예요. 그리고 뭔가 어떤 식의 그 폭발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있었을 때
그게 마치 내부의 어떤 급변 사태다라고 규정을 하고 그걸로 해서 이런 엠랩이나 이런 것들을 앞세우면서 진격할 수 있는 이런 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럼 뭐 지난 25일 날이요. 예, 이 북의 그 최고인민회의가 열렸어요. 네. 네, 이것 때문에 26일 날 외교안보 장관회의까지 막 소집을 하고 했습니다만, 그래서 이 최고인민회의에서 결과를 내보낼 거다. 그래서 이 결과에 따라서 우리도 어떻게 긴급하게 이제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이랬었는데, 대다수 전문가들 예상을 깨고 이 최고인민회의에서 관련한 뉴스는 12년제 의무교육, 네. 예, 무상교육에 대한 결정이 있었다. 이게 주된 내용이었어요. 그렇죠. 네. 참, 그러니까 아마 이제 최고인민회의에서 무슨 전쟁 선포나 뭐 이런 거라도 할 줄 알았나 보죠. 그래서 이제 외교장관 회의를 뭐 열었다고 하는 건데. 전쟁 선포가 되게 정중하게 되네요. 최고인민회의. 네, 그러니까 일종의 이제 예. 남쪽으로 치면 국회인데 예. 국회에서 표결로 자 전쟁하겠습니다. 표결 들어주세요. 뭐 이런 식으로 게시 한다는 건지 이건 참 어이없는 일이고요. 자 어쨌든 대다수 전문가들은 이제 경제 개혁 조치가 있을 것이다. 그래서 네. 그 전부터 계속 떠들었던 게 북한에 지금 뭔가 새로운 경제 노선이 지금 나와가지고 그게 지금 적용되고 있다. 그래서 뭐 농장을 가족들에게 뭐 나눠준다느니 뭐 이 기업들의 월급을 기업이 자체로 해결하도록 뭐 한다느니 뭐 이런 식의 이제 시장주의에 네. 대한 도입 얘기가 그렇죠. 뭐 개혁 개방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막 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네. 당연히 1년에 한 번씩 하던 걸 두 번이나 하는 걸 보니까 분명히 그걸 통과시키려는 것 아니냐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 다 이제 결과 예상이 다 깨졌죠. 네. 그러니까 이제 나서서 당장 통과시키긴 어려우니까 시간을 좀 두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좀 이 북한의 상황을 도대체 어떻게 이해를 하고 있는 건지 알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검증이 안 되니까 막 얘기를 하는 건지 모르겠는데 경제 개혁 조치 이런 걸 통과시킬 가능성은 애초부터 없었던 거고요. 말 그대로 전반적 12년제 이 의무 교육 이걸 결정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발표한 것도 이것과 조직 문제라고 하면 이제 인사 이동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 기관에 뭐 인사 이동이 좀 있었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통과시킨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12년제 의무 교육은 남쪽하고 북쪽은 학교 그 체계가 좀 달라가지고 지금 12년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학교 전 교육 1년, 소학교 5년, 초급 중학교 3년, 고급 중학교 3년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1년이 더 이제 원래는 11년제였는데 12년제로 이제 1년이 늘어났다. 이렇게 좀 보여지는데, 언론에서는 다들 그냥 여기에 대해서는 별다른 얘기가 없더라고요. 저는 참 신기하다. 이게 왜 별다른 언급을 안 할 내용이 아닌데, 왜냐면 지금 남쪽의 의무교육이 몇 년인지 아시죠? 9년이요. 예, 9년입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고등학교가 의무교육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니에요. 중학교까지만 의무교육입니다. 중학교 된 것도 별로 얼마 안 됐습니다. 원래는 네. 초등학교까지가 의무교육이었고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이제 도심지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 고등학교까지 가니까 고등학교가 의무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제 9년밖에 안 되는데 남쪽은 의무교육이 9년인데 북쪽은 원래부터 11년이었고 이번에 1년을 추가해서 12년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 뭔가 북한의 교육 시스템이 남쪽보다 뭔가 더 이게 보장이 잘 돼 있구나. 그럼 남쪽도 빨리 의무교육을 더 늘리는 게 좋지 않겠냐. 뭐 이런 논의들이 언론에서 좀 나와주는 게 사실은 정상인데 그런 얘기는 전혀 없고 그냥 뭐 사회 진출 횟수가 1년 더 이제 늦어지기 때문에 군 수급이 안 돼서 군인들이 부족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분석만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참 어이가 없습니다. 네. 근데 저는 이제 이것과 관련돼서 연합뉴스 기사를 처음으로 딱 봤어요. 처음 봤더니 원래는 이제 11년제 의무교육이었다. 그리고 한국의 의무교육 제도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하지 않았어요. 네. 언급하지 않고 그래서 1년 더 늘려서 12년제가 됐는데 이것은 남쪽과 비슷한 학제를 채택한 것이다. 이러면서 되게 어처구니없이요. 초등학교 6년과 중학교 고등학교 과정 6년인 우리의 12년제, 12년 학제를 북이 본딴 것이라는 뉘앙스로 남쪽의 네. 학제와 이로써 상당히 비슷해졌다. 남쪽도 12년 그 초등학교, 고등학교, 중학교 이렇게 중학교, 고등학교 이렇게 하고 12년제이다. 라는 걸 쓴 거예요. 근데 이거는 북의 학제하고 사실 전 세계의 학제가 비슷하고요. 전 세계 학제가 없으죠, 사실. 크게
초등학교와 중학교와 미들스쿨과 하이스쿨과 그 다음에 컬리지로 가는 이게 되게 비슷해요. 그래서 그걸 갖고 얘기할 건 아니고 북에서 그리고 이번에 이제 12년제가 된 게 633 학제가 된 게 아니라 의무교육으로 유치원이 있단 말이에요. 저는 그래서 맨 처음에 12년 의무교육제라고 했을 때, 유치원에 낮은 반과 높은 반이 있는데, 낮은 반은 이제 취약전 2년, 예, 2년 전 아이들이죠. 취약전 1년의 아이들이 이제 높은 반이고요. 이 높은 반 아이들부터는 의무교육이에요. 의무교육이라고 하면 본인이 혹은 엄마 아빠가 보내기 싫어도 의무적으로 국가가 다, 국민이라면 누구나 다 받아야만 하는 교육이란 말이죠. 우리 초등학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의무라는 거예요. 그거는 의무. 받아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초등학교, 그러니까 그런데 하여튼 유치원을 그래서 저는 취약전 2년 전부터 그러면은 이 의무교육으로 넣나 보다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인민학교를 4년제에서 5년제로 바꾼 거인 거예요. 그러면은 워낙에는 인민학교가 뭐 4년제였어요. 근데 5년제로 바꾼 거고, 그리고 6학년, 고등중학교가 6년 시스템으로 중학교 과정, 고등학교 과정. 이렇게 돼 있는 거란 말이죠. 그리고 유치원 1년은 1년까지 의무교육이고. 그대로. 예. 그래서 고등학교까지가 의무교육이라는 상태고, 대학은 취사 선택이죠. 사실상. 본인이 그렇죠. 가고 싶은 사람이 실력 있는 사람 가는 거죠. 가고 싶은 사람만 가는 거예요. 가기 싫으면 안 가도 되는 거고. 근데 그렇다고 학비가 있는 건 아니에요. 이제 이 의무교육이라는 의미를 우리는 무상이랑 또 아주 똑같이 바라보고 있기도 한데, 의무교육이 무상교육이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 외의 교육도 자기가 택해서 노력해서 계속 한다면 그 교육과 관련한 기본은 무상이라는 것은 또 의무교육과 또 다른 의미로 계속해서 쓰인단 말이죠.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의 언론들이 분석하고 정말 없는 것이고요. 예. 그리고 뭐 그나마 그 의무교육 기관이나 이런 것들이 다른 여타의 선진국들과 비교해 보건대도 북이 월등히 높은 편인 거잖아요. 예. 그건 그렇죠. 뭐 사회주의 제도를 택한 나라로서 그럴 수밖에 없는 거다라고 생각하는데. 유치원부터 의무교육을 했던 것에서 1년 더 낫다고 하는 것은 개혁 개방, 뭔가 제도와 체제와 제도 변화에 기대를 걸었던 사람들에게서는 굉장히 다른 대답을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대답을 한 거예요. 변화를 바라지 말라. 예. 네. 사회주의 제도로서의 정말 생활에 아주 밀접한 부분이죠. 사회주의 제도 포기하지 않는다. 더 강화하겠다, 더 공적 시스템 더 강화하겠다라는 거를 저는 의무교육을 1년 더 늘리는 것을 최고인민회의에서 결정했다라는 이 뉴스로 대답한 거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요. 마치 이제 그 한국 전쟁 시기에 북에서 전쟁 한참 하고 있는데 무상 의료를 발표를 한 것과 비슷한 황당하죠. 그때도 그때도 그럼 황당한 거예요. 전쟁과 관련해서 발표한 게 아니라. 근데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단 말이에요. 체제와 제도에 대해서 그 어떤 기대도 하지 마라. 변화 기대하지 마라. 우리는 계속해서 사회주의를 강화, 발전시켜 나갈 것이다. 라는 대답을 이번에 저는 했다고 봅니다. 네. 예. 북한 전문가들이라는 분들이 북이 경제개혁 조치를 취할 거다 이런 예상을 많이 했어요. 나는 한국의 북한 전문가들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는데 네. 그 많은 북한 전문가들이 도대체 어쩌자고 이렇게 수십 년 동안 진짜 북과는 상관없는 것을 연구하고 발표하고 전문가랍시고 뉴스에까지 나와갖고 계속해서 틀린 오보를 생산해내고 이런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여튼 시장 경제를 부분적으로 받아들인 것이다 라고 거의 확정적으로 예상하고 보도를 했단 말이죠. 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자기 암시, 자기 최면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것들이 있지 않고서는 도대체가 이런 잘못된 예측을 어떻게 이렇게 확신해가지고 할 수 있는가 이런 이제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러니까 당연히 북한은 경제가 어렵고 새로운 체제가 들어섰는데 파격적인 행보를 하고 있고 그러면 개혁 개방을 하겠네, 개혁 개방을 할 것 같다는 소식이 막 들려오고 그러면 당연히 개혁 개방을 이번에 결정하겠구나 이런 식의 어떤 자기 마음대로 예상 상상은 나래를 펼쳐가지고
이런 이제 판단을 한다는 거죠. 사실 이 관련된 뉴스를 보면은 근거가 전혀 없었습니다. 왜 이번에 그런 걸 채택할 것으로 보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근거도 없이 뭐 전문가들은 이렇게 보고 있다 이런 보도밖에 안 나왔어요. 너무 잘 살고 너무 그 잘 살고 싶어 할 거다라고 생각했나 봐요. 예. 근데 그러니까 너무 못 산다고 일단 생각하는 거고 그 그렇죠. 못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 살고 싶을까? 그러니까 지금 나오고 있는 유원지나 뭐 이런 것들에 대한 뉴스도 그 사람들의 눈으로 보면 뭔가 이게 이제 뭐 인민 문화 생활에 대한 보장이라든지 사회주의에서의 어떤 문화를 향유하는 부분 있잖아요. 네. 전체적인 전 모든 국민들이 전부 여가 시간에 그 문화를 향유해야 하고 5시 퇴근 시간 이후에는 동아리 활동이라든지 취미 활동을 보장하는 그 소모임이나 소조 활동들이 돼야 되고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이해를 하려고 하지 않죠. 그러니까 유원지는 보여주기식 사업이고 그런 것들을 하면서 얼마나 자본과 잘 살고 싶은 욕망이 들끓겠는가. 그러려면 뭔가를 내다 팔고 아니면 뭔가를 포기하고 시장에다가 뭔가 개방하고 이래야 되지 않나라는 자기식의 이런 자기 사회 안에서의 그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경제가 발전하려면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다. 이런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으니까 뭐 답이 안 나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런 분들이 전부 북한 전문가라는 간판을 달고 뉴스마다 뭐마다 나와갖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저는 진짜 책상 앞에 앉아서 그것도 한국의 주류 언론들만 믿으면서 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해요. 아니면 그거죠. 북에 대해서 정말 나쁘게만 이야기하도록 강요받는 어떤 뭐 고위층 탈북자라든가 그죠? 남쪽의 탈남자들이 북에 가서 뭐 또 그런 언행을 더 주로 많이 하는 것처럼 하여튼 그런 사람들한테서 이제 북에 대한 교육을 또 많이 받고 이렇게 해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맞는 경우를 못 받고 이번에 좀 틀렸어요. 네. 네. 자, 대선 공약 이제 분석으로 좀 가보겠습니다. 지난 시간엔 박근혜 공약을 봤어요. 이번엔 네. 문재인 씨 공약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통일 외교 안보 정책을 분석을 해보겠는데요. 일단 내용을 좀 소개를 해주시죠. 예. 그 문재인 그 민주통합당 후보의 출마 선언문부터 한번 보면 관련된 내용들을 좀 볼 수 있는데요. 대한민국은 강하게 한반도는 평화롭게 만들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모든 대외 정책의 출발은 튼튼한 국방력이고 그래서 군을 강하고 유능한 군대를 만들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미국과의 관계를 더욱 건강하고 바람직한 관계로 발전시키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건강하고 바람직한 관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뭐 구체적으로 얘기하지는 않았고요. 중국과 일본, 러시아 등 주변국과 뭐 호혜 협력 관계를 강화한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전쟁의 불안에서 한반도를 해방시키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면서 휴전선과 NLL 일대를 평화 경제지대로 만들겠다. 6.15 공동선언과 14 남북 정상선언을 책임있게 지키고 이행하도록 하겠다. 개성공단 확장하고 금강산 관광 재개, 금강산과 설악산, 평창을 연결하는 국제관광특구, 그 다음에 이 군사 대결지대를 공동이익을 창출하는 경제지대로 전환하자. 이렇게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뭐 병역 부담을 줄여 나가겠다. 사병 복지를 향상시키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북핵 문제도 얘기를 했는데, 평화적으로 해결하고 한반도 평화체제를 구축하겠다. 북한의 핵을 용인할 수 없다는 확고한 입장을 가지고 있다. 대화와 협상을 통해 반드시 핵을 포기하도록 만들겠다. 육자회담 재개하고 대한민국 주도적 역할을 복원하겠다. 육자회담에서 남북관계 복원, 평화체제 구축 작업을 병행 추진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요. 구체적으로 이제 정책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재인 후보의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통일 외교 관련된 정책도 돼 있는데요.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추진 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잡고 있는데, 첫 번째가 평화와 통일 그리고 번영의 시대를 열기 위해서 6.15 공동선언과 14선언을 이행하고 발전시킴. 두 번째가 북한의 새 정권이 긍정적으로 변하도록 우리가 돕고 우리도 보다 성숙한 한반도 평화의 촉진자가 돼서 남과 북이 협력적으로 성장하도록 추진. 세 번째가 내년 6.15를 기해 남북정상회담 추진 및 이산가족 상봉 추진. 이렇게 돼 있고요. 주되게는 그 경제연합 시대를 열겠다. 그래서 남북
이 협력 성장을 하자. 남북 간 포괄적인 경제 협약을 맺자. 뭐 남북 경제 연합을 만들자. 뭐 5개년 계획을 수립하자. 뭐 이런 것들이 주된 내용이다. 그리고 이제 북한의 산업 기반 구축을 위해 한반도 인프라 개발 기구를 설립하고 뭐 이런 내용들로 되어 있습니다. 네. 문재인 씨였나요? 취임식 때 북쪽 초청하겠다라고 맞습니다. 얘기한 네, 문재인 후보 그랬죠. 맞죠? 네, 예. 특사를 보내서 초청을 네. 하겠다. 네. 그런 거 치면 또 6월 15일 날 정상회담 늦는 감이 있네요. 예, 혹시. 자, 그렇습니다. 건강하고 바람직한 관계, 전쟁이 끝난 평화의 한반도, 뭐 이런 얘기들은 저거 약간 공통적으로 좀 하고 있긴 하죠. 워낙 이명박 정부 때보다 더 나쁜 거는 있을 수 없다라는 선에서 그렇죠. 원래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박근혜 후보도 그죠? 네. 박근혜 후보 같은 경우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들을 했어요. 그래서 관계 발전 이런 얘기들을 좀 하곤 했습니다. 문재인 후보가 참여정부의 핵심 관료죠. 그렇죠. 네, 네, 청와대 비서실장. 그렇습니다. 제가 청와대 앞에서 한미 FTA 반대에 농성을 할 때 비서실장 문재인 씨가 나와 봤었죠. 아, 네. 그 만났을 때 어떻게 얘기 좀. 아니요, 그때는 한미 FTA로 워낙 팽팽하게 맞서고 있을 때라서. 그래도 어쨌든 대통령 비서실장이 나왔다는 거. 네. 청와대 앞에 농성이라도 할 수 있었다는 거. 이런 차이가 좀 있네요. 네. 자, 당시 남북 정상회담에도 깊이 관여를 하셨겠죠? 네, 그때 그 2차 남북 정상회담 추진위원회 위원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네. 청와대 내에서 이제 정상회담을 총괄 지휘하는 그런 역할을 했고요. 그래서 실제로 본인도 이 북에 직접 가보고 되게 싶어 했다 그래요. 근데 청와대에서 이제 이 모든 상황을 진두지휘해서 그걸 넘어갈 수 없었다. 그래서 상당히 아쉬워했습니다. 어쨌든 그 참여정부의 이제 핵심 인사로서 사실 참여정부가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기 때문에 잘한 건 잘한 것대로 그대로 이제 혜택이 되는 거지만 못한 거에 대해서는 또 이 책임을 져야 되는 그런 이제 입장에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물론 이 참여정부도 남북 정상회담 했고 14선언이라는 아주 중요한 선언을 이끌어낸 데에 대해서는 이제 공이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한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제가 이제 가장 많이 꼽는 건 개성공단은 도대체 왜 1단계도 완료를 하지 못하고 있었던가. 그러니까 노무현 정부가 노무현 정부가 남북 관계와 관련해서는 이게 그 마지막에 상당히 속도를 냈어요. 초반에는 속도를 못 냈습니다. 초반에 그 대북 송금 사건, 뭐 특검제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사실 남북 관계가 상당히 소원해졌죠. 그러다가 나중에 이제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방북하고 뭐 이러면서 좋아지다가 막판에 가서는 이제 정상회담까지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초반에 상당히 좀 속도를 못 내다 보니까 뭐 개성공단도 사실 1단계 추진을 했는데 1단계조차 완성하지 못하고 그냥 쭉 넘어가 버리는 그런 안타까움이 있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초반에 왜 그렇게 헤맸는지 남북관계를 바로 가져가지 못하고 헤맸는지에 대해서 좀 해명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뭐 이렇게 생각 들고 저는 근본적으로는 그렇습니다. 이 참여정부의 핵심 인사들이 대다수가 좀 대북 우월의식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잘 살고 북한은 못 사니까 우리가 돈으로 좀 시혜를 베풀어 주면 북한이 우리 말 잘 듣지 않겠냐. 사실 그 이전에 국민의 정부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햇볕 정책이란 말이 처음에 있었잖아요. 그게 이제 우리가 경제 지원을 막 해주면 햇볕을 비춰주면 북한이 옷을 벗을 것이다. 즉 개혁 개방에 나설 것이다. 이런 이제 입장이었던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이 남북 관계나 통일에 대해서 개혁 세력들의 입장이 어떠한가 뭐 이런 것들을 좀 볼 수가 있었다. 뭐 이렇게 보겠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좀 잘 평가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근데 문재인 후보 같은 경우 제가 그 문재인 후보의 그 운명이라는 그 책을 봤는데, 이 참여정부 시절의 그런 이제 과에 대해서 이렇게 자신들이 잘못으로 이렇게 딱 받아들이지는 못하더라고요. 상황상 어쩔 수가 없었다. 뭐 이런 식의 논리로 많이 접근하고 있어서 그 부분이 좀 안타깝습니다. 네. 이 문재인 후보의 정책을 평가해 보자면 어떻습니까? 저는 뭐
내년 6.15에 정상회담 추진하겠고 이산가족 상봉을 추진하겠고 뭐 이런 내용들이 있고 사실은 정권 교체가 되면 이명박 정부와는 정말 다른 어떤 남북관계가 펼쳐질 수밖에 없을 거라 생각을 해요. 이 정권 수장의 한계나 이런 것과는 또 무관하게. 그렇죠. 예, 네. 상당 부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이제 참여정부나 옛 정부 시절에서 분들이 시혜적인 어떤 이런 것들을 갖고 있었다고 해도 그래도 또 남북 관계에서 만나면서 또 뭔가 바뀌는 건 예, 있겠죠. 서로 좀 바뀌어가고 이러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냥 내용과 인식만 보면 비핵개방 3천의 경증이었던 사람들이 과거 정부에 많이 있었어요. 네. 예, 통일 관련 이런 데에도. 그리고 이번엔 아주 중증 중환자가 비핵개방 3천에 들어와 있는 거고요. 근데 이제 어쨌든 만나고 이야기하고 합의한 걸 이행해 나가다 보면 그런 한계점이나 이런 것들을 스스로 반성하고 이제 된단 말이죠. 노무현 대통령도 사실 북에 가기 전과 다녀온 후가 완전히 달랐거든요. 그렇죠. 대북관 자체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일단 정권 교체는 좀 무조건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고요. 예. 문재인 후보의 정책을 평가를 해보자면 그러면 어떻습니까? 총평을 해보자면. 일단은 상당히 긍정적인 요소가 많다. 일단 이명박 정부의 대북 정책과는 180도 다른 그런 이제 대북 정책이 나오지 않겠는가. 그래서 남북 관계가 상당히 빠르게 진전을 이룰 수 있는 그런 이제 내용들로 많이 담아져 있다. 일단은 뭐 6.15 14선언을 이행하는 것만으로도 획기적인 변화다. 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죠. 근데 이제 좀 안타까운 부분은 뭐 두 가지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여전히 이런 이제 표현이 아까 있었죠. 추진 방향에서 북한의 새 정권이 긍정적으로 변하도록 우리가 돕고 뭐 이런 표현이 있는데 북한의 변화를 자꾸 언급을 해봐야 북에서 좋게 안 봅니다. 그러니까 지난달인가요? 북에서 그런 보도가 나온 적이 있었죠. 남쪽의 이 야당 세력들 내에서 북한의 뭐 인권이니 체제니 이런 것들을 언급하는 거에 대해서 상당히 비난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설사 그들이 집권하더라도 우리는 뭐 영원히 상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식의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었는데 북한이 자꾸 변해야 된다. 이런 식의 이제 표현은 북한 입장에서는 체제를 포기하라는 그런 이 메시지로 받아들이기 때문에 그럼 이런 메시지는 별로 좋지 않다라는 게 있고요. 또 하나는 지금 이제 남북 관계를 발전시키는 건 좋은 일인데 남북 관계가 그동안 왜 발전하지 않았던가? 이건 사실 북미 관계에 이 어떤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남북 관계도 따라서 발전하지 못했던 게 있거든요. 근데 이걸 깨기 위해서는 사실 한미 관계가 또 중요합니다. 한미 관계가 지금까지는 미국이 이거 해라라고 하면 한국은 이해하겠습니다. 이렇게 대답할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였거든요. 이라크 파병에 네, 아프간 파병에 네, 이런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 싫어도 좋든 싫든 무조건 시키면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은 북미 관계가 해결이 안 되면 남북 관계도 해결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만약에 한미 관계를 대등하고 뭐 이제 문재인 씨 표현처럼 뭐 건강한 관계로 만든다는 게 어떤 뜻인지는 모르겠는데 정말 대등한 관계, 어떤 자주적 관계로 만들어내면 사실 북미 관계가 잘 풀리지 않아도 남북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걸 통해서 오히려 북미 관계까지 잘 발전하도록 유도할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용이 없다는 겁니다. 안타깝게도 내용이 없고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야죠. 평화협정 체결해야 된다. 이런 내용들이 있어야 됩니다. 지금 한반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방법은 평화협정 체결밖에 없는데 한반도 평화체제라는 표현까지는 나오는데 평화협정이라고 이렇게 구체적으로 좀 지목을 하지 못했던 그런 한계들도 있고 문재인 후보가 미국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과 입장일지는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에 뭐 나온 게 별로 없기 때문에 일단은 뭐 미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뭐 중시하고 있다라는 거는 좀 알겠는데 예전에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그 문재인 후보가 군대 있을 때 특전사 있지 않았습니까? 네. 공수부대 출신이죠. 근데 그게 자기가 원해서 간 게 아니라 사실은 이제 일종의 그때 뭐라고 하는 거 녹화 사업이라고 하나요? 그 운동권 학생들을 강제로 입영을 시켜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그런 상황에서 이제 이 문재인 후보가 당시에 이제 학생 운동 하다가 이 군대를 간 거였기 때문에 괴롭히려고 일부러 가장 힘든 곳으로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갔는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판문점 도끼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때 나중에 이제 미르나무를 자르기 위해서 실제로 톱을 들고 군인들이 몰려가가지고 자르잖아요. 그때 거기에 있었다는 거예요, 문재인 후보가.
그래서 참 이제 용맹스럽고 재밌는 이제 인연인데 그때 이제 분위기는 막 미국이 막 그 엄청난 무기를 한반도에 집중시켜 놓고 나무 하나 자르기 위해서 그래서 나무를 자르는데 방해하면 전쟁이 날 것처럼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놓고 막 자르고 있었는데 거기에 이제 자기가 거기에 있었다 그 자리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긴 하는데 글쎄요 뭐 미국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는지 미국을 그냥 두려움의 대상 시키면 잘 따라야 되는 대상으로 생각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우리가 미국과 대등한 관계를 만들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사실 미국과 대등한 관계를 지금 한국의 역량만 가지고는 어려워요. 남북이 힘을 모아야 미국과 대등한 관계를 만들 수가 있거든요. 그런 좀 생각까지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검증할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저는 뭐 교과서에서는 도끼 만행 사건이라고 보이지 않습니까? 예, 예.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 뭐 그때 당시에 특전사를 했든 뭐 아니면 거기서 이제 도끼를 나중에 들고 들어가서 미루나무를 자르는데 뭐 공신 역할을 했든 그때 또 열심히 한 것도 나름의 이제 그때 믿고 있는 사실 그리고 그것이 애국이라고 생각하는 그 사실에 충실했다라는 그 진심은 믿어요. 네. 예. 근데 그 이후에 이제 소위 말하는 판문점 미루나무 사건이 어떻게 해서 벌어진 사건이고, 그래서 최종 이제 북미 간의 그 타결은 유관 표명과 이로 타결되는 과정 있잖아요. 한 번에 그 전쟁 위기를 겪은 거예요. 교과서에서는 제 아무리 무슨 만행이고 뭐 이러고 막 하더라도 이게 정치적으로 무난한 해결 과정을 거쳤던 거였거든요. 그리고 이제 정전협정에 따르면 또 미국이 어겼던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예, 그러면서 그 공간에서 이제 충돌이 일어났던 거였는데 그것을 좀 전후 사정을 살필 줄 아는 그래서 이 사건이 소위 말하는 판문점 도끼 사건이라는 것이 한국 분단사에서는 정말 이 분단이란 게 얼마나 위태롭고 정말 한순간에 인명 피해가 나거나 아니면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는 것인가라는 것을 볼 수 있는 해안이 있잖아요. 이제 세월이 지났으니까. 그리고 역사적 진실도 다 드러났으니까. 나 옛날에 거기 있었어. 나보고 빨갱이라고 하지 마. 감히 문재인 후보에게 빨갱이라고 해? 이분은 얼마나 훌륭하고 용맹스러운 특전사였냐면. 이런 관점이 아니라, 이렇게 분단은 위험한 것이다. 그리고 외국 군대가 이렇게 주둔해 있는 상태에서 그냥 정말 일시적인 충돌 이런 것들이 인명피해로 정말 크게 전쟁으로까지도 갈 수 있는 이런 상황이라는 것을 나는 그때 봤다. 그래서 우리는 평화체제로 가야 된다. 저는 이런 메시지를 줬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 자리에 계셨더라면. 예, 계셨다는 것을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운명이죠. 그것도. 말 그대로 운명. 네, 그렇습니다. 예, 뭐 아무쪼록 대통령이 된다면 6.15 네. 14선언을 넘어서 더 예. 활발한 남북 관계 발전을 통해서 통일까지 이루는 그런 대통령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앞으로도 세세한 뭐 평화 통일 정책이 나오면 계속 저희가 봐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